네, 생명존중 11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더니 사실은 뇌사에 의해서 기증한 사람들이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이 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이식 대기자의 경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식 대기자에 비해서 이 뇌사에 의해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그런 숫자를 갖다 나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장기 분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장기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기증을 받은 장기를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 먼저 장기를 갖다 이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장기 분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기 분배 문제는 장기 분배 원칙을 갖다가 어디에다 둘 것이냐, 효율성의 원칙을 둘 것이냐, 아니면 공정성의 원칙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효율성이라면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하고 환자 및 이식이 절박하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테고요. 또 공정성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갖다 둔다면은 조직형이 일치한 환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냐? 그럴 경우에는 장기 대기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기 분배 원칙을 갖다 세우고 있고요. 또 의학적인 유용성 측면에서는 장기 이식의 절박함 그리고 의학적 관점의 이식의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회균 등의 문제는 비슷한 정도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갖다 이제 가진 그런 경우에는 젊은 환자하고 노인 환자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더 우선권을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장기가 절대적으로 이식받고자 하는 대기자는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기증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장기를 매매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공 가능한 장기가 부족하게 될 경우는 장기 밀매, 또 불법적인 거래 이런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그런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사회적 합의성 측면에서는 장기 분배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균등의 문제에도 젊은 환자에게 장기를 우선 이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한테 이식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측면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장기 분배 문제에 있어서 나타난 거고요. 특히 이러한 장기를 갖다 분배하는 문제가 원활하게 이게 해결되기 어려우니까는 불법적인 장기 거래라든가 또는 장기 매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또 코로나19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에서는 장기 밀매, 거래, 매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영상 보실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사회와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치명적인 중국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양심수를 수감해놓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불법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매년 상당수 환자들은 중국에서 거액을 주고 강제로 떼어낸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도쿄대에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와 일본 SMG 네트워크,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 등
3개국 NGO가 모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해 판매하는 이른바 생체 장기 적출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장기 매매를 위한 살인은 중국 감옥과 수용시설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 명의 양심수들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파룬공 수련자들이며 지하 기독교인, 위구르인 등도 피해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차단하고 세계 각국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 연수를 중단해야 하며 범죄 연루자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개항에 이르는 도쿄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 장기 이식 남용 아시아자문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KOT 이승원 회장은 아시아 지역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 세계의학협회, 유엔고문 방지위원회, 국제교육개발 등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 범죄를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OT는 올해 가을 서울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을 압박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 밀매가 중국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밀매라고 할까? 장기 적출인 것이죠. 불법적인 적출. 어떤 수용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적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화장실에 가면은 뭐 신장 삽니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뭐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고 그런 사례를 갖다 볼 텐데요. 자, 이러한 이제 장기 밀매 조직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고 해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헬리콥터가 아니라요. 장기를 갖다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귀신 헬리콥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은 귀할 심장이라는 뜻으로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SNS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과거 휴게소 화장실에 전화번호를 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식의 장기 밀매가 이제는 페이스북 등 SNS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장기 밀매를 소재로 한 영화 아저씨. 장기 밀매는 속칭 통나무 사업으로 불리는데 영화 속에서는 심장과 간, 신장은 물론 눈까지 적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휴게소 화장실이나 역 등에서 전화번호를 뿌리다가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와 중고 사이트 같은 인터넷 게시판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를 의미하는 은어와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올리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연락해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헬리콥터는 영어 단어 심장과 간, 각막, 췌장, 힘줄 등의 합성어입니다. 귀신 외에도 죽은 사람을 뜻하는 청우, 통나무 등 장기 매매를 암시하는 은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도 쉽게 전달이 되고 또 본인이 그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수월하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기망하기에는 수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기 매매 관련 글의 대부분은 의료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는 뭐 이러한 이제 사실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를 이식하고자 하는 대기자는 굉장히 많은데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이제 적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장기 기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그러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사실 법을 갖다가 조금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학생들도 누구나가 장기 기증을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갖다 이제
바꾸고 있죠. 그래서 16세 이상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이제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운동에다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죠. 그 내용 같이 한번 이제 보실게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7살 나이에 9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고 강성민 군의 아버지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고귀한 뜻을 생명 나눔 운동으로 더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땅속으로 묻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 강연을 들은 학생의 절반가량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희망 등록까지 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 7월부터는 16살 이상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희망 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만 19세 이상 거의 없었으니까 미국에서는 전 세계가 만 15세 이상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만 13세 이상 할 수 있어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식에 동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3만 9천 명.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이거는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등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장기를 갖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갖다 이제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장기 이식, 바로 이러한 장기 이식의 윤리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런 점을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칸트에 의한 의무론, 그리고 벤담에 의한 목적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강조점은 칸트에 의한 의무론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의해서 동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먼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목적론 측면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이증을 통해서 사실은 이식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행복,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 그리고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는 법에 있어서는 바로 의무론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잘 사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도덕 윤리 관점에서는 선험적인 먼저 경험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방점을 갖다 두고 있고, 목적론 측면에서는 경험과 그리고 변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갖다 이제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도덕 법칙에 의한 의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응당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장기 기증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측면인 반면에,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최대 다수의 행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유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 개념으로서는 이러한 이제 의무론적인 측면은 절대론적이면서 동기론, 이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둘 수가 있고요.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이면서 결과에 중심을 두는 그러한 윤리적인 특징을 갖다 이제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장기 이식을 받고자 하는 대기자는 그렇게 많은데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동종, 사람들 간의 장기 이식이 어렵다면 이종 간의 어떤 장기 이식을 좀 더 우리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더 연구하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의 각막을 갖다가 이제 이식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이런 것들을 돼지 각막을 갖다 이식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면역 억제제를 맞지 않고도 1년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한 건데요. 곧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구 기자입니다. 영장류의 장기를 이식해도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믿음이라는 돼지입니다. 2010년에 1세대가 태어났고 5세대 이상 형질을 고정해 각종 의학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는 그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이미 없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을 이식을 하더라도 거부 반응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난해 믿음이의 각막을 사람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원숭이 3마리에게 이식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막 투명도가 모두 6개월 이상 유지됐고 그중 한 마리는 400일 이상 계속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 1년 이상 기능이 유지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원숭이 5마리에게 추가 각막 이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중 2마리만 6개월 이상 투명도가 유지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충분한 수의 실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 생존을 한 부분 각막에 다른 면역학적 이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수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2천여 명의 대기 환자에게 조만간 희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렇게 돼지의 경우에는 사람하고 그 조직이 굉장히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조직 이런 것들을 갖다 배양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장기를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거나 그러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실게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걸 이종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분야에서 국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관련법이 전무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돼지의 장기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일명 돼지체도 이종이식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진행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적 준비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이 앞서 원숭이에게 돼지체도를 이식해 효능을 확인하는 등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돼지체도 임상시험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각국의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We encouraged the XRC to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Korean FDA and to the Public Health Authority to try to develop a regulatory framework to best protect public health in Korea. 혹시 모를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식받은 환자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종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은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도 그런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연구팀은 내년 1월 당뇨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돼지체도 이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이식용 장기는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 부족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종장기 이식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초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렇게 돼지의 조직이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종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종장기의 이식 문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장기의 이식 문제로는 물론 이종장기의 이식을 통한 장점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은 먼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이를테면 장기 수급의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종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의 문제예요. 복제동물의 장기 이식에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병 전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느 부위까지 이식했을 경우를 인간으로 보냐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돼지의 장기를 갖다가 사람에게 최적화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식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돼지인지 사람인지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예. 그러한 이제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동물 실험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은 인간은 존엄하고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동물은 그러면 동물은 막 써도 되냐는 거예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다. 그렇죠? 동물보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생명윤리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굉장히 그런 이제 생명에 대해서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생태계 보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기 공급을 위해서 특정 동물들을 갖다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 또 그렇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이종 이식 장기를 갖다가 그 이식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 이제 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무엇을 갖다 이제 하고 있냐면은 우리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그 알고 있듯이 바로 각막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거나 또 줄기세포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이제 결과들을 갖다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막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서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각막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내피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각막 내피가 손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각막을 이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증자가 적어 수술이 쉽지 않고 각막을 수입하면 비용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각막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발견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엔지오제닌이라는 단백질인데 이를 눈에 주입하면 몸속 신호물질을 자극해 각막 내피세포를 빠르게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손상된 토끼의 각막에 이 단백질을 안약처럼 넣었더니 8일 후에는 각막 내피의 상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혼탁해졌던 각막도 눈에 띄게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내피를 다 거의 망가뜨린 다음에 이 엔지오제닌 물질을 쓰게 되면은 그 남은 살은 몇 개의 세포만 있어도 내피세포의 증식과 또 이렇게 재생이 일어나가지고 투명한 각막으로 바뀌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손상된 각막의 내피세포를 재생시켜 이식 없이 치료하는 길이 열립니다. 또 각막 이식 환자에게 주입하면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염증 억제나 안압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기세포를 활용한 그러한 이제 치료법, 이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치로 손상된 치아를 줄기세포로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폴 샤프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쓰던 약물로 치아의 줄기세포를 재생시켜 손상된 부분을 다시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경과 혈관, 줄기세포가 있는 치아 가장 안쪽 손상 부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적신 콜라겐 스펀지를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펀지는 분해돼 사라졌고 손상 부위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줄기세포를 자극해 상아질을 자라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뇌사 그리고 장기 이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사례를 갖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사례예요. 병원마다 장기 제공자를 기다리면서 사경을 헤매는 대기자가 해마다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던 20세의 김 씨가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에게 맡고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런 도와주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수술 중에 뇌출혈 그리고 부종이 심해서 계속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뇌사 상태로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김 씨의 고모가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김 씨의 사촌 동생 박 씨가 장기 이식을 희망하고 있는 대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치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조심스럽게 김 씨의 노모를 설득해서 그래서 박 씨에게 장기 이식을 권유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뇌사 상태인 김 씨의 장기를 사촌 동생인 박 씨에게 기증해달라고 김 씨의 어머니를 갖다가 설득해 줄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요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러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갖다가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이종간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장기 기증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 이런 것들, 이런 사례를 갖다가 아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 검색을 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이러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윤리적인 물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사에 대한 찬반론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찬성 측은 데카르트, 반대는 일반인의 시각이에요. 찬성하는 측면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데카르트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사 상태인 경우에는 뭐예요? 뇌가 생각을 못하고, 그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생명을 갖다 살릴 수 있고 장기 이식을 통해서 유기적인 인격체로서 인간다움의 본질은 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능력이 뇌를 중시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뇌사는 장기 기증, 뇌사 상태인 경우는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일반인의 시각들은 뇌는 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전통적 시각에 의하면 심장이 멈춘 것이 죽는 건데 심장은 지금 어떤 그쵸? 기계에 의해서도 그래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가 또 존엄한데 장기 이식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간의 죽음을 실용적 동기로만 볼 수는 없다. 예, 삶의 실제적인 기능인 심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심장이 기계에 의존하지만 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찬반 논거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찬성 입장은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 중단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게 아니죠. 뇌사자는 사실은 이제 소생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예,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다수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좋다. 또 뇌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사망 혹은 뇌사 직전에 장기 기증을 갖다가 희망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는 뇌사는 임종의 과정일 뿐이다. 뇌사자는 심장이 뛰고 호흡은 하지 않느냐. 물론 기계에 의존하지만 또 법률 관계가 아직 불안정하지 않느냐. 또 뇌사가 과학적이 아닐 수 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뇌사? 이거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적 대리인의 동의, 즉 법적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